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연에도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제 시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부는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어른들이 왜 그런 사람을 속된 말로 놈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단어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분이었죠. 시부에 관해 막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결혼 전부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 나이가 되도록 나이값 못하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었고요. 시모가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안고 가려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내색하진 않았지만요. 도대체 시부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러냐고요? 우리 며느리, 그래, 좀 못났지만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원래 와이프는 돈만 많으면 돼. 애인 얼굴이나 예쁘면 되지. 안 그러냐? 이런 발언을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만큼 참 철없고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 뒷수습은 매번 시모와 남편이 했고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약주를 좀 과하게 들이켜더니 이런 실수를 하네요. 고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자주 이렇게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하니 신경 쓰지 마세요. 상견례 때는 결국 시부를 빼고 제대로 된 이야기가 오갔죠. 시모께서는 정말 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평생 본인이 번 돈으로 살았고 일도 하지 않는 시부까지 건사해야 했죠. 그렇다고 시부가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랑 농담이나 따먹고 시모 돈으로 생색이나 내며 돌아다녔죠. 한마디로 하루 종일 여기저기 기웃대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기둥서방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요. 게다가 심심치 않게 시부가 계집질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시모는 그때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고는 했어요. 당연히 저런 인간이랑 왜 이혼 안 하고 계속 사나 싶었죠. 그런데 나이든 어른에게 이혼이란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혼녀 소리 듣는 것도 싫다고 하셨고요. 시모는 시부가 그냥 아예 딴 여자랑 도망이라도 가면 속 시원하겠다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아슬아슬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됐을 때 시모의 건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그랬을까요?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저기 전이가 많이 되었을 때 알게 된 거죠. 여태까지 아파도 미련하게 참으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아프면 제때 병원에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건강검진 하시라고 돈도 드렸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님 말만 듣고 병원 잘 다니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손잡고 병원에 같이 갈 걸 그랬어요.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아파도 참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늙어서 그런가 이젠 고통을 참는 것도 힘들더구나.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였어. 내 몸이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나도 적당히 일했을 텐데. 그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상태는 절망적이었어요. 시모의 귀를 피해 보호자인 저희에게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악화만 최대한 늦추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상태로 치료를 안 하면
3개월도 넘기기 힘들다고요. 그 말을 듣자 눈물부터 흐르더군요. 남편은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죠. 시모와 사이가 아주 돈독했거든요. 시부가 워낙 밖으로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도 아들과 엄마가 둘이서 단단히 뭉쳐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시한부가 되어 아들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 후 제가 낮아서 시모의 병시종을 들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지라 시간을 많이 뺄 수는 없었지만 대신 연차를 자주 쓰고 주말에는 특히나 병간호에 힘썼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병원으로 가 불편한 게 없으셨는지 확인하고 오늘 상태는 어땠는지 체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평생 동안 일만 한 시모인데 이대로 병원에만 있어도 괜찮을까? 어디 좋은 곳으로 구경이나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을 데리고 놀러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병간호에만 집중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죠. 그런 남편 마음을 다 알고 있기에 저도 병간호를 하겠다고 한 거고요. 아이가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봐주니 그래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굉장히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 저렇게 아프고 일 못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조금 드리고 싶어. 한 40만 원 정도만. 어때? 사실 남편은 친정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제가 거의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가게가 무척 잘 된 덕에 남편 월급이 적지 않아서 모은 돈도 생각보다 많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시댁에 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아버지를 위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의 제안대로 시부에게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예, 너희 시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니? 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는 빨빨거리면서 또 여자나 만나고 다닌대. 그 인간 처음부터 싫었어. 언니를 한평생 고생시키다가 결국에는 외도까지. 언니가 이혼 안 한다고 고집 피워도 아예 둘 사이를 확 끊어놨어야 하는데 결국 죽기 전에 이 꼴을 당하잖아. 시이모님이 오셔서 몰래 전한 말에 어안이 벙벙했죠. 아버님이 외도를 하신다고요? 그래. 지금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솟아서 정말. 아니,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지. 어떻게 한평생 돈 빨아먹다가 죽을 때 다 되니 다른 여자로 갈아타? 그럴 거면 진즉 빨리 딴 년한테 들러붙든지. 우리 언니 어떡해, 불쌍해서. 결국 시부가 사고를 치고야 만 거죠. 일단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이보님도 아직 소문만 들은 상태였으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일로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심기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시부가 연락을 해왔어요. 언제까지 시댁으로 오라는 말만 하고 무슨 일인지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시간 맞춰 시댁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주말이기도 했고 시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라며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게 시댁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앉아있더라고요. 나이가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아줌마였어요. 어리동절해하며 서 있는데 갑자기 제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아가씨가 이 집 며느리지? 내가 아가씨 시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여기가 엉망이잖아. 아무리 힘들게 일한다고 해도 시댁 청소 정도는 며느리가 해야지. 안 그래? 오늘 쓸고 닦고 청소 좀 해줘. 아, 그리고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다 건강 축나니까 반찬도 좀 만들어놔.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TV를 켜고 드라마를 시청하더군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 나? 이제 곧 아가씨 시어머니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당장 청소 좀 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 소문의 시부 상간녀라는 걸 알고 머리에 피가 몰렸어요. 그렇잖아도 최악의 이미지인데 대뜸 청소와 음식을 하라니 눈이 돌아버렸죠. 마치 자기가 무슨 진짜 시모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제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요? 왜요? 시어머니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아직 살아계신데.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완전 생판남이면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어른한테 이게 무슨 행동이니? 세상에. 교양도 없고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어. 사람이 잘못 들였네, 잘못 들였어. 자기가 뭔데 앞에 사람을 두고 평가질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었어요. 아줌마, 제가 왜 댁한테 그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청소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어이가 없어서. 여기가 내 집도 아니고 또 아줌마가 이 집 주인도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거든요. 그쪽이나 처신 똑바로 하세요. 알아들었어요? 이 아가씨가 못하는 말이 없네. 나야말로 왜 아가씨한테 그딴 소리 들어야 하는데? 어? 여기 와봐. 세상에. 자기 며느리 잘못 들였어. 아주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얼굴 빳빳하게 들고 청소 못하겠다고 하는 거 봤지? 때마침 시부가 등장했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막 퍼붓더군요. 시부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랫사람을 혼내듯 말했어요. 너 내가 여기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다 이 사람 소개해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냐? 이제 곧 네 시어미가 될 사람인데 공경하고 받들 줄 알아야지. 대체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고요? 혹시 그이는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데. 남편은 저 아줌마를 새어머니라고 생각할 일 눈꼽만큼도 없을 거고 저도 그럴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버님도 정신 좀 똑바로 챙기세요. 평생을 헌신한 아내 마지막 길에 이런 추태라니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뭐? 야, 너 지금 시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시아버지예요? 아픈 시어머니 병시종에 상간녀 뒤치다꺼리까지 시키려는 사람이 시아버지요? 아니, 사람이 맞긴 한가요? 너 말 다 했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제 시아버지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지? 오양 것. 네 남편 믿고 일어나 본데 내가 아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넌 당장 아웃이야, 아웃.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버님 편들 것 같죠? 어디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용돈도 끊는 게 좋겠네요. 남의 속 뒤집어지는 짓만 하고 계시니 돈이 아까워서요. 그렇게 시부를 비웃어주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제가 돈 끊으면 무슨 수로 아버지께 드리겠어요? 생각할수록 시부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아픈 아내 내버려두고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불러서 상간녀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들다니 참을 수가 없어서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나야. 아무래도 아버님한테 드리는 용돈 끊어야겠어.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세상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 상간녀가 있었어. 그 여자가 시어머니 행세하면서
나더러 청소하고 음식까지 하라지 뭐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뭐? 상관요? 지금 아버지 제정신이셔?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아파서 생사를 오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아. 당신이 아버님 생각해서 용돈 드리자고 한 건 알겠는데 꼭 그래야겠어? 그 돈으로 쓸데없는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찝찝해. 게다가 내가 그 상간녀랑 싸웠더니 얼마나 뭐라고 하시던지. 그 여자도 멋대로 날 며느리 취급하는데 너무 웃기더라. 어머님께서 아직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계신데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어? 아,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어. 진짜 너무하시네. 잠깐만. 아버지한테서 연락 오는데? 전화 받고 내가 다시 연락할게. 시부는 쥐새끼처럼 빠르게 행동하더군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한 걸 보세요. 그대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친정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2층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니 남편이 시부와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군요. 전화로는 안 됐는지 시부가 직접 행차한 모양이었어요. 그럼 진짜로 용돈 끊을 생각이니? 네가 어떻게 그래? 아버지한테 감히. 그러면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와이프랑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생각이 없고 철이 없어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아버지는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와이프랑 같은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찾아오셔봤자 어차피 용돈 못 드려요. 결국 시부는 당황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포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돈 달라고 시모를 찾아왔더라고요. 돈 좀 줘. 아파서 누워있어도 처방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요새 돈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잖아. 아픈 시모 앞에서 그딴 소리나 짓거리다니. 저 입을 정말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분노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돈 맡겨놨어? 이제 앞으로는 당신이 벌어. 여태 나한테 가져다 썼으면 됐잖아. 진짜 아무 데도 못 가는 사람 앞에서 돈 내놓으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상간녀한테 줄 돈 없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동생이 다 이야기해주고 갔거든. 그래, 여자 후리고 사는데 돈 많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어쩌나? 이제 너한테 줄 돈 없는데 나는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죽을 거야. 이 괘씸한 인간아. 이렇게 대놓고 화내는 시모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부도 질린 듯 시모를 째려보고는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던 시모가 저한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통장, 이제 네가 가지고 있거라. 저 인간이 돈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말고. 그러자 시부가 헐레벌떡 다시 돌아가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미쳤어? 저년이 뭔데 통장을 맡겨? 네 마누라 수발 들어주는 귀한 며느리더러 저년이라고 했어? 네 옆에서 속살거리면서 돈 뜯어가는 여자나 미친년이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결국 시부는 시모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 몇 번을 저와 남편에게 전화해서 통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희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결국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이 흐르고 시모는 서서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던 어느 날 시모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나 죽기 전에 내가 평생 일군 우리 집 거기에 한 번만 갔다 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오순도순 지내던 집인데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싶구나. 시모가 그 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가지게 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들도 키우고 일도 안 하는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지방 외곽에 있어서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시모에게는 그저 단순한 집 그 이상의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시모의 부탁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행히 시모와 잠시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어요.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갔다가 오는 것뿐이어서 병원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얼른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외출을 허락해줬어요. 이로 인해 시모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만을 바랬습니다. 그 집을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쉬움을 남긴 채로 보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모와 둘이서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저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180도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벽지와 바닥이 바뀐 것은 물론 시모의 손때 묻은 가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안방에 있는 침구는 아주 화려한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도 모조리 사라져 있었어요. 그 대신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시부와 그 상간녀였어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시모는 대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한껏 쇠약해져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시모가 한 발 한 발 액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외도의 증거가 그대로 담겨있는 사진이었죠. 내가 이 꼴을 보자고 그 인간이랑 여태 산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아비 없이 자랐다는 말 듣게 하지 않으려고 꾹 참으며 살았는데 기어이 죽기 직전에 이 꼴을 보도록 만들어. 곧 죽는다는 사람 빨리 보내고 싶었나 보네. 이 쥐새끼 같은 인간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시모는 살이 다 빠져 나무 막대기 같은 팔로 사진들을 모조리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물을 따서는 확확 뿌렸죠. 안방에 뻔뻔하게도 버젓이 놓여있는 시모가 산 적도 없는 침구를 향해서요. 거친 행동이었지만 그런 시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누가 그런 꼴을 보고 제정신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옛 추억을 보려고 집에 왔는데 정작 그 추억은 모두 사라져 있고 남편이 상간녀와 새 출발을 하려고 집을 꾸며놨다는 걸 알면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시모가 그렇게 무리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조용히 시모를 말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일단 몸부터 챙기셔야죠. 혹시 집에서 갖고 가실 거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길게요. 그 쥐새끼 2마리가 집을 싹 다 갈아치워버린 것 같구나. 그냥 가자. 어차피 진짜 중요한 건 저 안에 있지도 않았어. 못 믿어온 놈이랑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 정도 대비도 안 했겠니? 중요한 건 전부 내가 가져온 집 안에 있으니까 나가자. 그리고 가는 길에 부동산 좀 들러줄 수 있겠니? 이제 이 집 내놔야겠다. 그렇게 시모와 그 집을 나와 몇 군데를 더 들렀습니다. 시모는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밀린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병원에 돌아오고 나서도 시모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좋을 리가 만무했죠. 안타까웠지만 그런 시모를 함부로 달래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절망감과 배신감이 어떨지 감히 가늠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말을 건네든 전부 의미 없는 얘기로 들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모 혼자 쓸쓸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면회 시간 끝날 때쯤 다짜고짜 시부가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사고치고 갔지?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던데 너 지금 시하냐? 이제 시아버지 자격 없다고 땡판 치고 간 거냐고? 정신 나갔어? 네가 싫으면 싫었지 우리 집에 와서 왜 난리를 쳐?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남의 집 엉망으로 만든 거 다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너무 한심해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옆에서 듣던 시모가 참지 못하고 시부에게 한마디 날렸어요. 그거 내가 했다. 외출증 끊어서 갔다가 난장판 만들어 놓고 왔어. 바퀴벌레 한 쌍이 우리 집에다 헛짓을 해놨길래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야? 여태 아픈 마누라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여길 들어와? 앞으로는 못 들어와. 못 들어오게 막을 거니까. 네 얼굴만 보면 구역질 나고 기분이 더러워서 안정이 안 되거든. 그리고 신고하려면 해. 내가 그 집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신고하라고. 물론 할 수 있으면 말이야. 그 집이 내 집인 건 알지? 당신 집은 코딱지만큼도 안 들어간 것도 알고 있지? 그런 주제에 내 짐 다 빼고 상간녀 짐을 들여놔? 상간녀랑 내 집에다 신혼집 차리려고 작정했어? 네가 인간이야? 뭐?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왔어? 아파서 빌빌거리면서 집에는 또 왜 왔대? 죽기 전에 우리 집 한번 눈에 담으려고 했는데 아주 싹 바꿔놨더라. 그년이랑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싶으면 다른 집으로 가,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놈의 할망구가 죽기 직전이 되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남 하는 일에 시시콜콜 반대하고 난리야? 말 한 번 잘했네. 그럼 내가 잘났지 못났어? 못난 건 너잖아. 평생을 마누라가 번 돈으로 먹고 산 기생충 주제에. 시모의 신랄한 말에 결국 시부는 할 말을 못 찾고 돌아갔죠. 그러나 모든 일이 시모의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집은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리 좋은 집도 아니었고 좋은 지역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시부가 매일같이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결국 시모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부를 못 오게 막았고, 덕분에 마지막 며칠쯤은 시모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비록 시부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는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졌죠. 그런데 그날 시부가 그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시시덕거리는 걸 직접 보게 됐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바로 남편까지 그 꼴을 목격한 거예요. 장례식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어요. 남편이 눈을 뒤집은 채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아버지,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요. 어머니 가시는 길에 어떻게 진짜 정신 나가셨냐고요? 너 아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람이 도와준다며 와줬으면 감사하다 인사는 못할 망정. 며느리한테 물들어서 너까지 지금 이러는 거야? 뭘 도와주러 와요? 얼굴 안 비추는 게 도와주는 일인 거 몰라요? 가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한 번만 더 어머니 가시는 길 망치면 나 진짜로 아버지 용서 안 합니다. 두 번 다시 얼굴도 안 볼 거라고요. 아들의 말에 겁이 나기는 했는지 결국 시부와 상간녀는 장례식장에서 나갔어요. 남편은 죽을 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 달래랴 손님들 받느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장례식이 끝났어요. 앞으로는 시부와 절대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시모가 살아계실 적에 단 한 번도 도움이 안 됐던 사람, 또 남편조차 아버지 취급 안 하는데 괜히 시아버지 대접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면 그래선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 장례식에 상간녀를 데려와요? 어머님 가시는 길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짐작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시부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더군요.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돌아가셨으니 재산에 관한 말이라도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얼마 전에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있더군요. 시부와 상간녀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상간녀는 마치 자기가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앉아서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한껏 아니꺼워하는 얼굴로 말이에요.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불렀다. 아들, 네 새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며느리, 너한테는 새 시어머니이고. 욕짓거리가 입안 가득 차 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막아냈어요. 어떻게 시모가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만큼이나 남편도 황당해하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지금 저 여자를 집에 들여요. 저 여자가 아니고 새어머니라니까. 앞으로 어머니라고 똑바로 불러. 그리고 그 할망구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를 불렀지. 내가 너희 엄마 살아있을 적에 이 사람이랑 혼인신고라도 했니? 아니잖아. 나는 지금 홀몸이 됐고 이 사람도 남편이 없으니 둘이서 살면 그게 부부인 거지. 조만간 혼인신고도 할 거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하늘처럼 받들어 모셔라. 그 말 하려고 너희 부른 거야.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잘 들었지? 특히 하나 있는 며느리, 너. 네가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가르칠 게 많아. 여태까지 무식한 여편네 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가볍고 쉬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 청소는 네가 해. 병 걸린 시모 수발까지 들었다고 하니 내 수발 드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냐. 이제 네 시어머니는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정신 나갔어요? 제가 미쳤다고 아줌마 수발을 들어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저기 아줌마, 저는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대접 바라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 대접 안 바랄 테니까. 야, 너 말 다 했니? 이제 네 남편이 내 자식이야. 이제 앞으로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넌 당연히 내 말 들어야 하는 입장인 거 몰라? 시어머니 대접을 안 하겠다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쫓겨나요? 제가? 오히려 코웃음을 치자 그 상간녀가 당황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누가 제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머니 대접 바라지 마세요. 두 분이서 어떻게 사시든 저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남편은 시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짓,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돈이란 돈은 다 빼먹고 어머니가 아파서 힘 못 쓰니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평온하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아버지한테 해준 것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거 다 저한테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노릇 바라지도 마시고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신 그대로 저도 철저히 무시하며 살 테니까 아버지도 제 도움 바라지 말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좋아, 알겠다. 나중에 유산 물려달라고 와서 짹짹거리지나 마라. 네 엄마 재산 넌 보지도 말고. 그러고는 두 사람끼리 아주 웃으며 좋아 죽더군요. 돌아서서 나오는 저희는 본 척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며칠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한껏 비웃어줬습니다. 역시 며칠 지나지 않아 시부와 상간녀가 친정가게로 찾아왔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던 모양인데 그날 저도 함께 있었거든요. 마주치자마자
시부가 득달같이 화를 내더군요. 야, 네 시어머니 재산 네가 빼돌렸지? 다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된 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게다가 집에 있는 담보대출은 도대체 뭐야? 네가 가져갔어? 내가 그 옆에 내 병원 들어간 직후에 확인했을 때는 깨끗했는데. 야, 머리 좋더라고요. 시모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시모 재산을 파악했었다니. 정말 한 번 나쁜 놈은 참 변함없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집이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옆에서 시험이 살살 긁어서 돈 빼갔을지도 모르지. 죽을 때까지 옆에 있었으면 알 거 아냐?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정도는. 나서서 수발든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지. 너 이러려고 수발든 거지? 네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려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은행 가서 누가 담보대출 받았는지 확인이나 해보시라고요. 뭐 확인을 안 해도 본인이 아니고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미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왔을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으니 괜히 여기서 마주친 제게 화를 내는 거였죠. 사실 상간녀와 시부가 새살림을 차린 그 집을 보고 시모가 열받았던 그날, 부동산 말고 은행에도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집이 안 팔린 걸 아셨던 건지 아니면 집 팔리기 전에 돌아가실 걸 알았는지 시모가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았더라고요. 결국 시모 명의의 그 집을 넘겨받으며 시부는 그 빚까지 같이 지게 된 거죠. 그럼 담보대출 받은 돈은 어디로 갔는데요? 통장 내역 보시면 알겠네요. 한번 보세요. 그것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시모가 돌아가신 후 시부가 재산을 다 가져갔거든요. 당연히 통장도 쏙 가져갔죠. 그런데 시모가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 빼서 쓰셨지 뭐예요. 그 바람에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거든요. 게다가 거액의 입원비와 처치 비용으로 시모 통장에는 진짜 돈이 마른 상태였어요. 이 여편네가 돈을 어디다 빼돌렸는지 모르니 하는 소리지. 며느리인 네가 받은 게 틀림없지. 그 돈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집에 걸린 대출금은 너희가 갚아. 대출금을 갚으라고요? 아버님, 저희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집 가져가셨어요? 어머님 재산 넘볼 생각 말라고 가져갔죠? 저희가 사는 집도 아니고 저희가 가져간 집도 아니고 아버님이 직접 가져가신 거면서 대출금은 우리 보고 갚아라. 제가 왜요? 돈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집은 아버님이 상속받았으니까 빚도 아버님 거죠.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제 말에 시부 옆에 있던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아니, 자식이랑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아무리 싸웠어도 가족 간에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지. 핏줄은 아무도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부양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뭘 해줬는데요?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못난 꼴밖에 더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어딜 끼어들어요? 그게 할 말이에요? 부모 자식 인연을 누가 끊어놨는데? 어머니 자리 차지하며 나랑 아버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방해꾼은 아줌마라는 생각 안 들어요? 모렴치에 몰상식에 뭐 핏줄? 자식이요? 내가 저 아버지라는 작자를 보고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저 인간처럼 살지 말자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니 부모니 그딴 거 운운하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 집 가져갔으니 알아서 빚 갚으시고 우리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만나기도 싫으니까. 남편의 칼 같은 말에 시부와 상간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더군요.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말이 막힌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시모가 가진 재산이 적지는 않았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찾지 못할 뿐이었죠. 예를 들어 시모는 대출받은 돈으로 귀금속을 여러 개 사셨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아들 이름을 새겨서 선물로 주셨죠. 현금으로 사셨으니 시부는 그 돈을 영영 못 찾을 게 뻔했죠. 그렇게 시모는 시부에게 큰 엿을 먹이고 떠났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시부가 자식 괴롭힐 걸 알았는지 아니면 시부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지킨 건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시부가 쪼들리는데 시모의 역할이 매우 컸죠. 곧 시부와 상간녀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시모가 남긴 재산이 더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됐으니까요. 게다가 집 대출금도 못 준다고 딱 끊어버렸으니 결국 그것도 시부가 갚아야 했죠. 집이 이미 시부의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부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그 집은 빚 없이 온전히 시부의 것이었을 텐데 또 바로 상간녀를 데려와 남편과 제 속을 뒤집어 놓지만 않았다면 그 집 대출금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1년, 아니 3개월의 시간이라도 지나고 여자를 데려왔더라면 이해하려고 해봤겠죠. 그런데 굳이 길을 힘들게 돌아가는 걸 보니 뭐든 해줄 필요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시부와는 연락을 딱 끊었어요. 그 뒤에 시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시모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사실 한동안 시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차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왠지 시부일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곧이어 귀에 들려온 건 어이없는 꾸짖음이었어요. 아들한테 들었다. 네가 나한테 돈 못 보내게 막는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아무리 너한테, 아니, 네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피말리는 건 아니지 않냐? 명색이 내가 네 시아버지인데 어떻게 돈 한 푼을 안 줘? 늙어서 일도 못하는 노인네 그냥 여기서 말라 죽으라는 말이냐? 긴 소리 안 할 테니 돈 좀 붙여라. 네 시어미가 마지막에 왜 나한테 그런 악독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집마저도 고물단지야. 대출을 그렇게 많이 끼워놓으면 나들 어떻게 하라고. 나는 당연히 너희가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대출금을 갚아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보내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응? 전에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그러게 아버님이 알아서 잘하셨어야죠. 솔직히 저는 남편이 돈 달라고 하면 줬을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 남편한테도 미운 털 단단히 박히셨네요. 그리고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돈 내놓으라 말아 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너 말고는 그 옆엔 내가 맡길 곳이 없어. 둘이서 짜고 나 물 먹이려고 그랬잖아. 지금이라도 네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돈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더 이상 너희한테 연락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그 집 파시면 되잖아요. 그 집 팔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 되겠네요.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차익이 좀 있을 텐데요. 그때 듣기로는 한 7천만 원 남겨놓고 대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받아서 알뜰하게 쓰시면 얼마든지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부양 안 해드리기로 결정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하시고요. 이렇게 말해봤자 해드릴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있는데 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해? 너희들 그때 그러지 않았냐? 그 여자랑 헤어지면 나 부양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시부는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말을 교묘히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랑 헤어지셨어요? 왜요? 둘이 죽이 척척 잘 맞던데 계속 같이 사시지 않고. 그 여자가 그렇게 나쁜 년인 줄 누가 알았겠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기로 했지. 그런데 그년이 그 집 팔고 나서 남은 돈을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보관만 하겠다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봐도 들고 튈 것 같아서 그 돈 안 준다고 했거든. 뭐 안전하게 내가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빽빽거리고 잔소리를 하는지. 내가 몇 마디 좀 심한 말 했다고 짐 싸서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여편네가 지 몸뚱어리 하나만 나가면 될걸. 우리 집에 있는 가전이며 가구며 싹 다 팔아먹고 갔잖아. 알고 보니 오죽 독한 게 아니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집에 TV도 냉장고도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갔다뇨? 아무래도 시부가 집을 판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따지면서 물어봤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집 파셨죠? 아버님이 집 갖고 있었으면 그 아줌마가 어떻게든 옆에 붙어 있었을 텐데요. 집 판 돈도 안 준다고 하니까 도망간 건 맞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 돈도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역시나 시부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돈 나을 구석이 있는데 상간녀가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나 그렇게 호시탐탐 빼먹을 기회만 보고 있던 여자였으니까요. 이제 돈 나을 구석이 없는 것 같으니 세간살이 다 팔아먹고 도망친 게 확실했어요. 상간녀는 사랑에 미친 게 아니라 돈에 미쳐 있었다는 게 증명됐으니. 솔직히 쌤통이었어요. 시부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상황이었죠.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래, 네 말대로 집 팔았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 여자도 이제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나 모셔야지. 늙고 나니 믿을 건 자식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저희한테 책임지우지 마세요. 뭐 전화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7천만 원쯤 되는 큰 돈을 1년도 안 돼서 다 쓰셨으면서 웃기네요. 그리고 돈 필요하면 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 남편이 달라고 하면 준다니까요. 그런데 어쩌죠?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거든요. 내가 이야기 안 해본 줄 알아? 상황이 어렵다고 제발 돈 좀 붙여달라 애원을 해도 안 주더라. 이게 네가 한 짓이 아니면 누가 한 짓이야? 내 아들 쥐락펴락하는 것도 이제 그만둬라. 너 때문에 부자 간의 거리만 멀어지고 있어. 집안의 여자를 잘못 들였지. 마누라도 죽으면서 남편 뒤통수 치더니 며느리까지. 뒤통수는 아버님이 쳤겠죠. 어머님이 왜 그렇게 독하게 재산 다 없애고 가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아버님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욕이나 해대는 사람이니 그러셨겠죠. 이러니 아들도 아버지한테 돈을 안 주겠다고 하지. 제가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남한테 기대기만 하고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져가려는 게 문제라고요. 그 행태가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아내 장례식장에 다른 여자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아들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에요? 혼자서 정 떨어지는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남 탓.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결국 전화를 끊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죠. 시부가 제게 전화해서 난리쳤다는 걸 안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시부에게 당장 전화했어요. 시부는 자기한테 돈이라도 주려는가 보다 싶었는지 아주 밝게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 나다. 돈 주기로 했지?
내가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했다. 어디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는지. 아버지, 이참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은 아버지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짓도 용서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남처럼 사세요, 남처럼. 왜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 하세요? 평생 그런 척도 한 적 없으면서 왜 자식한테 들러붙으려 하냐고요? 다 늙어서 힘 없어지니까 편하게 살려는 심보 다 알고 있어요. 전 어머니랑 달라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다 받아주겠지만 저는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부자간 인연은 여기서 끊긴 걸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돈 때문에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야,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핏줄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들아, 다시 한번 잘. 시부가 애원하는데도 남편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화가 많이 났는지 숨을 몰아쉬는 남편을 옆에서 잘 달래줬어요. 남편이 시모 사진을 보며 애틋해하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부자 간의 인연을 끊은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는 그렇게 된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기생충처럼 평생 다른 사람이 벌어다 준 걸로 먹고 살다가 와이프도 자식도 상간녀도 다 떠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고 말았죠. 가족들의 마음이 굳게 닫힌 후였으니까요. 와이프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장님 소리나 들으며 지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하니 시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울증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져서인지 파킨슨 병까지 진단받았더라고요. 어떤 사회복지사가 시부 상태를 이야기해줘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매달 요양원비는 내주고 있어요. 찾아간 적은 입원할 때 딱 한 번뿐입니다. 그 뒤로는 가본 적도 없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은 혼자 남겨지기 마련이에요. 후회하고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만회하기 어렵죠. 가족한테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시부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자식한테 더 잘해줘야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지. 시부를 보며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